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 피로 물든 백화점 유니폼이 가위로 잘려나갔습니다. 명찰에 적힌 이름 김서연. 심전도 모니터가 불안정한 파형을 그리며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죠. 머리에 감긴 붕대 사이로 붉은 피가 천천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TV에선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 폭행 사건. 직원 중태 가해자는 재벌가 며느리로 알려져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복도에선 한 여자가 경찰에게 진술하고 있었죠.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텀블러를 머리에.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인생 이야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신 따스한 인생 사연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23분 VIP 라운지의 대리석 바닥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공기청정기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정적을 채우는 가운데 서연은 전날 밤 누군가 남겨둔 보고서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스치며 넘어가던 중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예외 승인 서류였습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예외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규정은 모두를 위한 약속인데 왜 자꾸 예외가 생기는 걸까? 그녀는 서류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투명한 종이 너머로 글씨가 어른거렸지만 승인자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VIP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야. 넌 아직 몰라, 서연아.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경직되었습니다. 팀장 장혜림이 언제 들어왔는지 카운터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혜림의 입가엔 익숙한 냉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피곤함으로 흐릿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보고서를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3년째 이 라운지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 규정이야말로 직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비사 복장의 구태성이 사다리를 끌고 와 전등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가끔 던지는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남곤 했습니다. 기계는 매뉴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이죠. 태성이 전구를 교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체념인지 달관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빽빽한 글씨들 사이 오늘의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규정이야말로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 펜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선을 들어 벽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색 액자 속에 사람을 위해 두라는 회사 슬로건이 새겨져 있었지만 유리 표면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닦지 않은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서연은 손수건을 꺼내 액자를 닦으려다가 혜림의 시선을 의식하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신저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짧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오유라 VIP 내방 예정. 목요일 오전.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유라, 그 이름은 라운지 직원들 사이에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까다롭고 예민하며 무엇보다 직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고객이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불안감이 조금씩 커져가는 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혜림이 라운지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서연아,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여긴 전쟁터가 아니라 서비스 현장이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간에 울렸습니다. 홀로 남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의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 방금 적은 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규정이야말로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 하지만 그 울타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태성이 사다리를 정리하며 라운지를 나가려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연 씨, 버튼은 누르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그는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목요일이 오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내부 교육 점검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교육실 스크린 앞에 서서 신입 직원 6명을 바라보았습니다. 25에서 30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리모컨을 들어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 제1조, 모든 고객은 평등하다. 규정은 고객과 직원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교육실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신입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외는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지고 결국 규정은 의미를 잃게 되죠. 뒷줄에 앉아있던 팀장 혜림이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건 교본에나 있지. 속삭이듯 던진 말이었지만 조용한 교육실에선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신입들의 시선이 흔들렸고 서연의 뺨이 미세하게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실으려 했지만 혜림의 시선이 등줄기를 따끔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태성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장 배관을 살피고 있었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물이 새면 전선이 탑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교육실 안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VIP 고객 응대 지침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구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특별 고객에겐 특별한 배려를. 이 문장과 앞서 말한 평등의 원칙 사이에서 그녀는 늘 혼란스러웠죠. VIP 고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서연이 설명을 이어갔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다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신입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경을 쓴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범위는 누가 정하나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서연은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범위는 늘 모호했고 상황에 따라 달라졌으니까요.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지만 신입의 표정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해석은 늘 달라진다는 것을요. 교육이 끝나갈 무렵 혜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말이 맞았어요. 규정은 중요하죠.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고객이 왕입니다. 특히 VIP는 더더욱요. 서연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교육용 포인터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우린 직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감정이 배어나왔습니다. 해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호? 매출이 떨어지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게 현실이죠. 그녀는 신입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요. 교육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신입들의 얼굴에서 기대가 사라지고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며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희망에 차있던, 규정을 믿었던 그때의 자신을요. 문득 복도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균열은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방치하면 건물 전체가 무너졌어요. 배관 이야기인지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을 끄며 마지막으로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잊지 마세요. 규정은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죠. 교육실을 나서는 신입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적으려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빈 페이지를 그대로 두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을 보며 목요일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유라를 만나는 날 그녀의 신념이 시험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홍보팀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VIP 라운지 중앙에 서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추자 눈이 부셨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죠. VIP 고객님께는 45도 각도로 인사합니다. 서연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순간 목 뒤가 뻐근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통증이었지만 카메라 앞에선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미소는 3초 이상 유지하세요. 이렇게요. 입꼬리를 올리며 연습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렌즈 속에서 그녀의 미소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죠. 진짜 감정은 어디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컷! 좋습니다. 촬영 감독이 외쳤습니다. 다음은 고객 응대 장면입니다.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서연은 그 단어가 우스웠습니다. 이곳에서 자연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계산되고 연출된 공간이었습니다.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도 매뉴얼대로였죠. 촬영이 계속되는 동안 복도에서 태성이 CCTV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이래선 제대로 된 보호가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촬영 중간중간 태성의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10년 넘게 이 백화점에서 일했다는 그는 늘 무언가를 고치고 점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촬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봤습니다. 진한 메이크업 아래 드러난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가엔 미세한 주름이 보였죠. 28살. 아직 젊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견뎌온 나이였습니다. 휴게실로 향하던 중 신입 직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했던 안경 쓴 여직원이었죠. 그녀는 망설이다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질문이 있었어요. 신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고객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정말 거절할 수 있나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걸 말하기가 망설여졌죠. 규정상으론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신입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느낌이 왔어요. 서연은 신입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신입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똑같은 불안을 안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녁 6시 직원 휴게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간엔 낡은 소파와 자판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화려함과는 천지 차이였죠. 서연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었습니다. 미지근한 온도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구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인 듯 했습니다. 서연은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위로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지만 휴게실 창문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저녁은 먹었니?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적으려는데 펜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었죠. 결국 날짜만 적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2024년 10월 1일. 목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밤 10시 서연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원룸의 좁은 공간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끄고 싶지 않았죠.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뉴스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백화점 직원 자살, VIP 고객 갑질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다른 백화점 이야기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24살 여직원, VIP 고객의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 회사의 묵인. 서연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사 속 여직원의 얼굴이 자꾸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유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소문만으로도 충분했죠. 목요일이 오면 그녀와 마주해야 합니다. 서연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17분 VIP 라운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들어섰죠. 오유라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매뉴얼대로 45도 각도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객님. 등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규정상 모든 고객은 신분 확인을 거쳐야 했으니까요. 유라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낮은 목소리였지만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유라 재벌가 며느리이자 이 백화점 최상위 VIP.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죠. 죄송하지만
규정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순간 라운지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고 해림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오 고객님,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림이 끼어들었지만 유라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규정? 유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됐지? 3년입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유라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3년이나 일했는데도 융통성이 없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텀블러로 향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묵직한 텀블러였죠. 서연은 규정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고객님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유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죠. 너 이름이 뭐야? 김서연입니다. 김서연. 유라가 이름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마치 저주를 거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라가 텀블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죠.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유라의 손이 텀블러를 들어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쾅! 텀블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뜨린 게 아니었죠. 유라가 서연 쪽으로 던진 겁니다. 다행히 빗나갔지만 텀블러가 굴러가며 내는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흩어졌고 몇 방울이 서연의 팔에 튀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서연의 팔에 묻은 물방울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3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도에서 구태성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죠. 각도를 조정하며 상황을 담았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땐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서연의 손이 주머니 속 작은 버튼을 찾았습니다. BP 버튼이었습니다. 태성이 얼마 전 설치했다고 했죠. 비상보호장치라고요. 누르면 상황이 기록되고 본부에 알림이 간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해?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안 치울 거야? 서연은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죠.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서연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해림이 황급히 다가와 텀블러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속삭였죠. 이번만은 그냥 넘겨. 제발. 서연은 해림을 바라봤습니다. 동료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죠. 해림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는 걸까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라와 눈이 마주쳤죠.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폭행 및 위협 행위는 신고 대상입니다. 유라가 웃었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었죠. 날 신고한다고? 너 같은 게?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규정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블릿을 들어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3일 오전 10시 25분 VIP 고객 물리적 위협 행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라운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렸고 직원들이 당황해했죠. 하지만 서연은 계속 적었습니다. 규정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유라가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끝까지 해보자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고는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공간에 울렸죠. 혜림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네. 서연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구태성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요. 제가 찍은 영상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죠.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직원 휴게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죠.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했죠.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라운지에서 일하는 선배였습니다. 서연 씨, 진짜 보고서 올릴 거예요? 선배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유라 고객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알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내려놓으며 선배를 마주봤죠.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서연 씨 혼자 옳은 일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배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비겁한 일 아닐까요?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 갑질 사건이었죠. 앵커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이미 일상이 된 뉴스였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저 뉴스의 한 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오후 3시 서연은 상담실로 호출됐습니다. 박지훈 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고 손에는 서연이 작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김서연 씨, 박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 진짜 제출할 건가요?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죠. 박 상무가 의자에 기댔습니다. 오유라 고객님이 우리 백화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고 있죠? 그의 목소리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연 매출의 3%를 차지하는 VIP예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3%? 숫자로 환산하면 수십억이었죠. 그 돈과 자신의 신념을 저울에 올려놓으니 무엇이 더 무거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보호도 중요하지 않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박상무를 봤죠. 박상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엔 이상과 현실이 있어요. 이상을 추구하다가 현실에서 도태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무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라고요. 상담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혜림을 만났습니다. 혜림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서연아, 내가 너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혜림이 말했습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 그럼 언제 바뀌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죠. 모두가 참고만 있으면요. 혜림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은 지하 설비실을 찾았습니다. 구태성이 BP 버튼을 점검하고 있었죠. 빨간 전선을 연결하는 그의 손이 능숙했습니다. 왜 전원이 연결 안 됐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아직 시범 단계라고, 전원은 나중에 연결하라고 했죠. 그는 작업을 멈추고 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결했습니다. 다음엔 작동할 거예요. 다음이 있을까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태성이 낡은 공구함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찍은 영상이에요. 그가 USB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쓰세요. 서연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을 지킬 무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싸움의 시작일 수도 있었죠. 밤 9시 서연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어머니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쓰려는데 펜이 멈췄습니다.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문장만 적었죠. 옳은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신념이 계속 싸우고 있었죠. 서연은 본사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엔 구태성이 준 USB가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죠. 안에는 박지훈 상무와 인사팀장, 그리고 법무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서연 씨.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서연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연습한 덕분이었죠. 인사팀장이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김서연 씨, 이 내용 그대로 올리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박상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우리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가 서연을 다시 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철회하면 서연 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겠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요. 회유였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잠시 흔들렸습니다. 다른 부서 새로운 시작.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제 선배가 한 말이 떠올랐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직원의 안전과 존엄에 관한 일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나 영상 같은 것 말입니다. 서연은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꺼내려다가 멈췄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언할까요?
인사팀장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다들 자기 일자리가 소중할 텐데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해림을 만났습니다. 해림의 표정이 어두웠죠. 들었어, 서연아. 해림이 말했습니다. 보고서 제출했다면서?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해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내가 옳다는 거 알아.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난 겁쟁이야. 애가 둘이거든. 먹여 살려야 해. 서연은 해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이해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미안해. 해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후 2시 서연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어떤 이는 동정적이었고 어떤 이는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섬이 된 기분이었죠. 컴퓨터를 켜니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에 감사합니다. 내용을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3년 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오후 4시 구태성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BP 시스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성이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시스템 작동 로그예요. 어제 서연 씨가 버튼을 눌렀을 때 전원은 연결되지 않았지만 시도 기록은 남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10월 3일 오전 10시 25분 BP 버튼 작동 시도. 명확한 기록이었죠.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서연 씨가 그 순간 위협을 느꼈다는 증명은 됩니다.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태성 씨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태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 전 제 동료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때 제가 비겁했습니다. 도와주지 못했죠. 그 친구는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동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태성은 그 죄책감을 10년째 안고 살아온 것이었죠. 저녁 7시 서연은 라운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위해 두라. 오늘따라 그 문구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이 회사가 사람을 위해 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직원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일찍 들어와. 된장찌개 끓여놨어. 네, 엄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짧게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첫걸음을 뗐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죠. 서연은 어머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주말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집중할 수 없었죠. 어머니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얼굴이 안 좋네. 어머니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 있니?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죠. 엄마, 제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봐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죠. 옳은 일이 늘 쉬운 건 아니야. 엄마도 젊을 때 그랬어. 엄마도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엄마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고발한 적이 있었어. 다들 침묵할 때 나 혼자 목소리를 냈지. 눈가에 그때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결국 회사는 그만뒀지만 후회하지 않아. 너를 정직하게 키울 수 있었으니까.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무서웠어요, 엄마도? 당연히 무서웠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게 더 무서웠어. 매일 거울을 보며 살아야 하잖아. 밖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죠. 63세 아버지는 여전히 토요일에도 일하고 오는 분이었습니다. 서연이 왔네. 아버지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아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백화점들이 시끄럽더구나. 젓가락을 놓으며 서연을 봤죠. 너희 회사는 괜찮니? 서연은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네, 괜찮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장 생활이 쉽지 않지. 하지만 서연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건 자존심이야. 어머니가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밥 먹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무겁게 해요.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말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았죠. 딸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요. 저녁 식사 후 서연은 옛날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대학 졸업식 사진이 나왔죠. 밝게 웃고 있는 25살의 자신. 그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그때의 자신은 뭐라고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김서연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 그 백화점에서 일했던 정민주예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구태성 씨가 알려줬어요. 민주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도 오유라 씨였어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회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죠. 지금도 후회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 외로움, 그 두려움. 민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포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요. 저 이후에 서연 씨가 있었듯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 밤 9시 서연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민주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끝까지 가라고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응원하고 있다. 과거의 누군가도 미래의 누군가도. 펜을 내려놓으며 서연은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라운지는 조용했고 아직 다른 직원들이 오지 않았죠.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흰 봉투였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사건 당시의 CCTV 화면을 찍은 것이었죠. 유라가 텀블러를 들고 있는 장면, 서연이 몸을 피하는 장면. 선명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돕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팀의 서동만이었죠.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죠. 희망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해림이 진행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죠. 모두가 서연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VIP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해림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일단 대기하시면 됩니다.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대로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해림이 망설였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팀의 일원이니까요.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신입 직원 하나가 작게 박수를 쳤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멈췄죠. 점심시간 서연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부서 과장 3명이었죠. 김서연 씨 맞죠? 한 과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당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놀라 그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만 뒤에서라도 돕고 싶어요. 그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증인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오후 3시 서연은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가는 길에 복도에서 유라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아직도 버티고 있네. 유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죠. 너 같은 직원 하나쯤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어. 인사팀에 도착하니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서연 씨, 이건 경고장입니다. 경고장이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고객 응대 태도 불량으로 인한 경고입니다. 팀장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3회 누적 시 해고 사유가 됩니다.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경고를 받다니요.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규정대로. 규정도 중요하지만 고객 만족도 더 중요합니다. 팀장이 서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서명하세요. 서연은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가겠습니다. 정당하게 판단받고 싶어요.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이미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야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인사팀을 나오는 길,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민주에게 문자를 보냈죠. 징계위원회에 가게 됐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기록을 남기세요. 모든 대화, 모든 문서. 그게 무기가 될 거예요.
저녁 6시 서연은 지하 설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구태성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태성 씨, 부탁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CCTV 영상 원본을 구할 수 있을까요? 태성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공식적으론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가 작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보안실 백업 서버실 열쇠예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엔 순찰이 없어요. 서연은 열쇠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의는 혼자 세울 수 없어요.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죠. 밤 11시 서연은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모든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목격자. 하나하나 꼼꼼히 적었죠. 민주가 말한 대로 기록이 무기가 될 거라 믿으며. 새벽 2시 30분 서연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에는 구태성이 준 열쇠가 들려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CCTV 사각지대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3년간 일하며 익힌 동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안실 백업 서버실은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손이 떨렸지만 다행히 문은 소리 없이 열렸죠. 안은 서버 기계들의 낮은 웅웅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 불빛을 켜고 날짜별로 정리된 하드디스크를 찾았습니다. 10월 3일. 찾았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죠. 로딩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발소리는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순찰이 지나간 거였죠. 파일 복사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USB를 빼고 조심스럽게 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서동만이었죠.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네요. 동만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새벽 순찰은 이상 없었고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없는 도움이 고마웠죠. 집에 돌아온 서연은 바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유라가 텀블러를 집어드는 장면, 서연 쪽으로 던지는 장면,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엔 인사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박지훈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들어갔죠. 김서연 씨, 인사팀장이 시작했습니다. 고객 응대 불량건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고객으로부터 폭행 위협을 받았죠. 그녀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증거 영상입니다. 박상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정당한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완전히 정당하진 않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법무팀장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영상은 명백했습니다. 유라의 폭력적 행동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고객을 자극한 책임도 있으니까요.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5명의 직원이 그날 상황을 증언했어요. 박상무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 직원들이 정말 증언할 의향이 있나요? 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에도 해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증언하고 싶어서 왔어요. 해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서연은 놀라 해림을 봤습니다. 해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더 있어요. 해림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오유라 고객의 갑질 기록입니다. 1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묵살됐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상무도 이건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박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해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보고 깨달았어요. 계속 침묵하면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된다는 걸요. 법무팀장이 기침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30분 후 재개하죠. 서연과 해림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해림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늦어서. 해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딸이 물어보더라. 엄마는 직장에서 행복하냐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 서연은 해림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정말 고마워요. 복도 끝에서 구태성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작은 미소가 있었죠. 10년 만에 정의가 승리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박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연 씨에 대한 징계를 철회합니다.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오유라 고객 건은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서연은 평소처럼 VIP 라운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징계가 철회된 후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죠. 동료들이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고 신입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는 것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는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씨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오유라 고객님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알아두세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저는 사실만.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죠. 변호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5억 원.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해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고소를 당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래요. 해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친. 이건 너무하잖아. 그때 박지훈 상무가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김서연 씨, 잠시 얘기 좀 합시다. 상무실로 간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박상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유라 고객님이 우리 백화점 전 지점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VIP 고객 30명이 동참하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매출이 15%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본사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박상무가 계속했습니다. 김서연 씨를 즉시 해고하라고요. 하지만 징계는 철회. 그건 우리 지점 결정이었죠. 박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는 다릅니다. 그들에겐 숫자만 중요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정의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박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30년 직장 생활을 했어요. 박상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침묵했죠. 이번만큼은 오른편에 서고 싶습니다. 박상무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보고서예요. 오유라 고객의 지난 5년간 갑질 내역입니다. 본사에 제출할 겁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무님도 위험할 텐데. 저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박상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깨끗하게 끝내고 싶네요. 저녁 6시 서연이 퇴근하려는데 라운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20명 넘게 모인 거였죠. 우리가 탄원서를 만들었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150명이 서명했어요. 서연 씨를 지지한다고요. 서연은 탄원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빼곡한 이름들, 그들 모두가 위험을 감수하고 서명한 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신입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구태성이 나타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건을 취재하고 싶다고 합니다. 혜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송까지 나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밤 9시 서연의 집.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을 꼭 안았고 아버지는 어색하게 서 있었죠. 고소 얘기 들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아빠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에요.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이 옳은 일을 하는데 부모가 뭐라도 해야지. 근데 5억 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떳떳한 게 더 중요하지. 부모님이 돌아간 후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아파트 창문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처럼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악은 강해 보이지만 선은 즐기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 월요일 오전 9시 서연이 출근하자 라운지 입구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사 발령 공고였죠. 김서연 지하 3층 창고 관리실로 이동. 즉시 발효.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하 3층 창고는 사실상 유배지였죠. 햇빛도 들지 않고 사람도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혜림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이건 너무해. 내가 인사팀에 항의할게. 소용없을 거예요. 서연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죠. 짐을 정리하는 서연을 동료들이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자신들도 같은 처지가 될까 두려웠으니까요. 지하 3층 창고 관리실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낡은 책상 하나, 먼지 쌓인 의자가 전부였죠.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첫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재고 정리. 수천 개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이었죠. 혼자서는 몇 달이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혼자 창고 구석에서 김밥을 먹었죠.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김서연 씨 첫 재판이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아직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시는 게 변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승산이 없다는 뜻이었죠. 전화를 끊은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곳도 없었죠. 창고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녁 6시 구태성이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네. 서연이 거짓말했습니다. 익숙해질 거예요. 태성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손전등이랑 담요예요. 여기 창고는 정전이 자주 되고 난방도 잘 안 들어와요. 겨울엔 특히 춥거든요. 서연은 상자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태성 씨는 후회 안 하세요? 저를 도운 것이요. 후회는 행동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예요.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전 이미 한 번 후회했으니까 2번은 안 하려고요. 태성이 떠난 후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고의 적막이 그녀를 압도했죠. 이게 끝인가요? 정의를 외치다가 지하 창고에 갇힌 게 결말인가요? 밤 9시 서연은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통화하고 서연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소환장이었죠. 손이 떨려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요. 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연 씨가 포기하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혼자 창고에 있으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요. 민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포기한 후가 더 힘들었어요. 매일 거울 볼 때마다 자신이 미워졌거든요. 전화를 끄는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빛을 잃은 눈. 이게 정의를 추구한 대가인가요? 새벽 2시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냥 사과하고 끝낼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핸드폰을 들어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철회하겠습니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무거웠지만 계속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누르면 끝이었죠.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첩에 적어둔 문장이 보였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 첫날 적었던 그 문장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사직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긴 했지만 마지막 한 조각의 신념이 남아 있었죠. 창밖을 보니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이 지나고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6시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죠.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적어도 겉모습만은 무너지지 않으려 했죠. 지하철 안 출근 인파 속에서 서연은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서연에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회사 도착 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귀가 먹먹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죠. 창고 관리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춥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처리해야 할 재고가 어제보다 2배로 늘어난 거였습니다. 오전 내내 서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다시 확인하고 기계적인 반복이었죠. 생각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생각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에 VIP 라운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동료들이 보였죠.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없어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데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빈자리가 있는데도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죠. 서연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이 목에 걸렸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 갈비찜 해놨어. 엄마, 오늘은 좀.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꼭 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께 얼굴 보이기도 부끄러웠죠. 딸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오후 4시 뜻밖의 방문자가 왔습니다. 박지훈 상무였습니다. 그는 창고를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군요. 박 상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박 상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개인 돈입니다. 변호사 비용에 보태세요. 서연은 놀라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제 속죄입니다. 박 상무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이런 일들을 보고도 침묵했으니까요. 적어도 이번만은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박 상무가 떠난 후 서연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죠. 저녁 7시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갈비찜 냄새가 맞아주었습니다. 왔니? 아버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탁에 앉자 어머니가 밥을 퍼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담아주었죠.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회사 일을 묻지 않았죠. 대신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드라마, 옆집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5살 때야. 사진 속 어린 서연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던 시절이었죠. 이때 넌 늘 왜요? 왜요? 하면서 물어봤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우리를 피곤하게 했지. 그 호기심이 지금도 남아있네.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불의를 보면 왜요? 라고 묻는 거잖아. 서연은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엔 여전히 사랑과 자부심이 있었죠. 딸이 지하 창고에 갇혔어도 소송을 당했어도 그들에겐 여전히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정말로요. 알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 때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오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것이 신념이다. 수요일 오전 9시
서연은 지하 창고에서 일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고 목록에 없는 상자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고가의 명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품 태그는 있었지만 입고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죠.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요. 상자를 더 조사하니 작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Y 특별 보관 오유라의 이니셜이었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횡령의 증거였습니다. 유라가 회사 물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죠. 수년간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범죄였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박지훈 상무를 찾아갔습니다. 상무실에 들어서자 박상무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에요, 김서연 씨? 서연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오유라 고객이 연루된 것 같아요. 박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이건 큰일이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박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선에서 처리할 수 없어요.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온 거였죠. 오후 3시 서연은 다시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구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이 연락해서 부른 거였습니다. 태성 씨, 이 상자들 CCTV에 찍혔을까요? 태성이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구역은 사각지대예요. 일부러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출입 기록은 있겠죠? 그건 있을 겁니다. 태성이 눈을 빛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더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태성이 뭔가를 발견했죠. 서연 씨, 이거 보세요. 태성이 장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횡령 장부예요. 날짜, 품목, 금액이 다 적혀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죠. 유라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엔 인사팀장 이름도 있었죠. 저녁 7시 서연은 정민주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증거를 보여주자 민주의 눈이 커졌죠. 이건 대박이에요. 민주가 흥분했습니다. 이걸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누구에게 먼저 알릴지, 언론은 언제 접촉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밤 10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희망이 느껴졌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백화점 내 조직적 횡령 사건 고발장.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며 서연은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구태성, 박상무, 민주, 혜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죠. 어둠 속에서도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어딘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죠. 발신자는 혜림이었습니다. 서연아, 내일 중요한 증인이 나타날 거야. 오유라의 전 비서였던 사람이야. 그녀가 모든 걸 증언하기로 했어.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정의의 저울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은 더 밝게 빛난다. 내일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입니다. 서연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검찰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발장과 증거 자료가 든 가방이 들려 있었죠. 옆에는 박지훈 상무와 구태성, 그리고 혜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청 건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유라였죠. 지금이라도 멈춰.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고소를 취하할게. 회사에도 복직시켜줄게.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유라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사과? 다 해줄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의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전화를 끊고 서연은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서류를 제출했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큰 사건이네요.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담당 검사님께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백화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죠.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지하 창고부터 VIP 라운지까지 모든 곳을 수색했습니다. 서연은 창고 관리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사관들이 증거 상자들을 하나씩 옮기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죠.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 수군거렸습니다. 김서연 씨, 담당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제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녁 6시 뉴스에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대기업 백화점 횡령 스캔들. 앵커의 목소리가 TV에서 울려 퍼졌죠. 수십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한 직원의 양심 선언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밤 9시 서연은 VIP 라운지에 올라갔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죠. 며칠 전까지 화려했던 곳이 이제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문득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오유라였죠.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만족해? 유라가 물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려서 기분이 좋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유라 씨를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죠. 유라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나도 한때는 너 같았어. 정의롭고 순수하고. 하지만 세상이 날 바꿨지. 세상 탓만 하지 마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 유라 씨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유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넌 정말 끝까지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제 진실을 말할 기회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그게 유라 씨를 위한 길이에요. 유라는 대답하지 않고 라운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죠. 어쩌면 내가 맞을지도.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서연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구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수고했어요, 서연 씨. 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서연은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시작됐네요. 제일 낮은 곳에서 진실을 찾은 거죠. 때로는 바닥에서 하늘이 더 잘 보이는 법이에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서연은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요. 어둠을 지나 빛으로 향한다는 것을요. 밖으로 나오니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서연은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의는 혼자 이룰 수 없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나는 시작했고 우리는 함께 이뤘다. 6개월 후 월요일 오전 9시 백화점 VIP 라운지가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의 액자도 바뀌었죠. 상호 존중과 신뢰. 새로운 슬로건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고 이번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서연은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객 서비스 개선팀 팀장이었죠. 앞에는 새로운 직원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온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국 각 지점에서 온 80여 명이었죠. BP 시스템은 이제 모든 층에 설치되었습니다.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즉시 보안팀과 인사팀에 알림이 가고 상황이 자동으로 녹화됩니다. 더 이상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직원은 없을 거예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죠.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고객이 잘못해도 제재할 수 있나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회사는 직원을 보호합니다. 그게 진짜 규정이 되었어요. 교육이 끝난 후 서연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했고 서연도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해림을 만났습니다. 해림은 이제 인권보호센터장이 되어 있었죠. 서연아, 오늘 발표 잘했어. 해림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바뀌었어. 우리가 함께 바꾼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박지훈 전 상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 노동인권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죠.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박 전 상무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상무님은요? 나도 좋아. 늦었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서연 씨가 없었다면 난 아마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식사 후 서연은 지하 3층을 방문했습니다. 창고는 이제 직원 휴게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죠. 밝은 조명, 편안한 소파, 따뜻한 분위기. 완전히 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구태성이 새로운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시설 안전관리 팀장이었죠. 태성 씨, 여기 정말 좋아졌네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만드는 게 제 일이죠. 태성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4시 서연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오유라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김서연 씨에게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처음엔 당신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멈출 수 있었어요. 출소하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처럼 용기 있게. 서연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유라도 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저녁 7시 서연은 새로운 신입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밝은 얼굴들, 희망찬 눈빛들,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배님, 일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신입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말하고, 기록하고, 함께 해결하세요. 이제 회사는 여러분 편이에요.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한 표정이었죠. 밤 9시 서연은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정민주와 함께였죠. 민주는 이제 대기업 갑질 근절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사건이 정말 많은 걸 바꿨어요. 민주가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직원 보호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시작일 뿐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1년 전 첫 페이지에 적은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규정이야말로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키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많은 별이 보였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을 겪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이제 그녀는 진정한 규정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라운지에는 손님이 올 것이고 서연은 그들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존엄과 존중이 있는 공간에서 진정한 미소로 맞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따스한 인생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